안녕하세요. 낭낭이입니다. 어제 오늘 시간의 여유가 많아 책 한 권을 뚝딱 읽을 수 있는 호사를 누렸습니다. 이번에는 과학이 우리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면을 읽었는데 책의 내용으로는 1990년대 초 MRI가 상용화되면서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뇌의 조직 구조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고 있지만 이 장비로 뇌의 활성 상태도 측정 가능합니다. 뇌 활성 패턴을 읽으려면 뇌 언어의 코드 원리를 알아야 하고 그것을 판독하는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실험을 통하여 뇌 스캐너 속 피험자에게 한 장면을 집중해서 보여주고 피험자가 보고 있는 동안 뇌 세포들이 반응하는, 즉 활성 패턴을 컴퓨터에게 학습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학습받은 컴퓨터인 브레인 리딩기는 인식, 상상, 꿈, 기억, 감정,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의 무의식도 뇌활성 패턴을 가지고 생각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총 구성을 보면은 1장 생각을 보관하는 비밀의 방에서부터 20장 브레인 리딩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될까로 되어 있고,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부분은 17장 생각의 힘, 18장 뇌를 침투하다, 20장 브레인 리딩을 어디까지 허용해도 될까입니다. 17장 생각의 힘. 2017년 초여름 전 세계가 귀를 쫑긋 세우는 발표가 있었다. 당시 페이스북의 F8 프로젝트 개발팀장이었던 레지나 두간이 페이스북도 앞으로 생각을 읽을 것이라고 공표한 것이다. 키보드 없이 뇌에서 곧바로 텍스트와 명령어 입력하기. 그가 높이 내건 이 목표가 달성되면 우리는 스마트폰을 굳이 꺼내지 않고도 생각만으로 문자나 좋아요를 보낼 수 있다. 이 발표에 대한 독일 뉴스 매체의 어조는 명료했다. 페이스북이 생각을 읽으려 한다. 세계 최대의 온라인 네트워크는 앞으로 생각을 곧바로 텍스트로 옮기고자 한다. 윤리적 우려도 빠지지 않았다. 페이스북이 이제 뇌에도 접근하여 생각까지 읽는다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생각의 인터페이스. 페이스북이 발표한 것은 지금까지 이 책에서 다룬 브레인 리딩과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이다. 신경 마케팅 혹은 거짓말 탐지기와 달리 여기에서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즉 BCI라는 기술 장치를 생각으로 제어하기 위해 뇌 활성을 읽는다. 뇌와 컴퓨터가 만나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당신은 아마 여러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았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매트리스에서는 네오의 뇌와 가상세계를 연결하는 코드가 네오의 뒤통수에 꽂혀 있다. 당연히 현재 이것은 아직 공상과학 영화 속 장면에 머물러 있다. 그런 장치는 뇌와 컴퓨터가 완전히 일치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미지, 소리, 촉각, 냄새 등 뇌에 저장된 모든 것이 이 장치와 동기화되어야 한다. 뇌가 데카르트의 상상처럼 그렇게 단순한 구조라면 뇌와 컴퓨터를 완전히 일치시키는 일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쩌면 뇌의 수많은 영역에 각각 인터페이스를 마련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것과 비교하면 페이스북의 아이디어는 매우 단순하다. 생각이 문자 종속 명령어로 바뀐다. 페이스북은 벌써 BCI의 기대 입력 속도까지 정확하게 계산해 놓았다. 새로운 기술은 뇌 활성에서 1분에 100단어를 읽고 그것을 텍스트로 바꾼다. 1분에 100단어면 양손 입력법을 방금 익힌 사람보다 약 2배가 빠른 속도다. 이 장치는 1000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인지 알아내는데 이때 오류율이 17% 이하다. 실리콘밸리의 발표에 따르면 비밀연구소 빌딩 8에서 일하는 연구자들은 뇌의 언어센터에 직접 접근하고자 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이용자는 어떤 생각을 인터페이스에 전달하고 어떤 생각을 감출지 통제할 수 있다. 전달하기로 마음먹은 생각만 장치에 노출되고
다른 모든 생각은 감춰지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의 장기 비전은 비침습적 장치, 즉 외과적 수술로 두개골과 뇌에 침투하지 않는 장치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런 장치는 분명 대중들의 수용도를 확실히 높일 것이다. 페이스북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세련된 안경 형식으로 실현될 것인데 이 안경은 가상 형식의 내용도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공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장치는 실제로 어떻게 사용될까? 가령 복도에서 한 지인을 만났는데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은 속으로 열심히 생각한다. 이 사람 이름이 뭐였지? 장치가 이 질문을 알아듣고 얼굴 인식을 통해 이름을 검색하여 안경에 띄운다. 그렇게 당신은 이름을 몰라 생길 수 있는 당혹스러운 일을 피하게 된다.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MRI는 그 무게만으로도 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상용화를 하려면 더 가볍고 이동이 가능한 다른 장치를 이용해야 한다. 전극을 두피에 부착하여 뇌의 정기적 활성화를 측정하는 EEG 같은 장치, 즉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이동형 EEG 시스템은 이미 있다. 이 장치는 쉽게 구할 수 있고 쇼핑 같은 일상적 활동을 할 때 착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EEG 기반의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는 임의의 생각과 명령을 뇌 활성에서 읽어내는 것과는 거리가 아주 멀다. EEG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단어와 의미가 충분히 구별되지 않아 높은 적중률로 읽어낼 수 없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는 트릭을 쓴다. 당연히 당사자의 도움 없이 그 사람의 생각을 읽으면 좋겠지만 읽어야 할 중대한 생각이 명확히 도드라지지 않으면 읽기 편한 신호로 바꿔달라고 당사자에게 청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몸 동작은 EEG로 정확히 읽을 수 있다. 왼손 혹은 오른손을 움직이면 EEG는 신체 양편의 각각 다른 특성을 측정한다. 컴퓨터로 이것을 읽을 수 있고 그러면 EEG만으로도 그 사람이 움직이기 직전임을 알아낼 수 있다. 움직임을 단지 상상만 할 때도 가능하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는 생각과 명령을 뇌 활성에서 직접 읽지 않고 장치를 조종하기 위한 움직임을 상상하게 하고 그것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 생각의 힘으로 모니터의 커서를 조종하려면 가로 X축과 세로 Y축 두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왼손을 움직인다고 상상하여 X축 수치를 변경하고 오른손을 움직인다고 상상하여 Y축의 수치를 변경할 수 있다. 컴퓨터가 이런 운동 신호를 읽고 마치 마우스로 조종되는 것처럼 커서를 움직인다. 이렇게 훈련 단계를 마치면 이런 방식으로 커서를 훌륭하게 조종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아주 명확하게 강조하건대 BCI는 이용자의 생각을 무작위로 읽지 않는다. 오히려 이용자의 도움이 필요한데 명령을 문자화하려면 이용자는 오른손 혹은 왼손을 움직이는 상상을 해야 한다. 말하자면 인간과 기계의 밀접한 협력이 요구된다. 인간은 컴퓨터가 EEG에서 읽어낼 수 있는 신호를 만들어내야 한다. 몇 년 전부터 여러 스펠러, 그러니까 알파벳화 도구가 BCI 기술로 실현되고 있는 중이다. 스펠러를 사용할 때 피험자들은 특정 동작을 상상한다. 이때 생성된 EEG 신호가 알파벳을 선택한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할 때처럼 필요한 알파벳이 하나씩 선택되어 단어가 완성된다. 뇌전도, 램수면, 난기류, 구상번개 등 아주 다양한 주제를 연구했던 물리학자 에드먼드 드완이 1960년대에 이미 첫 번째 시도를 단행했었다. 그는 피험자들에게 뇌 활성의 특정 파동, 즉 EEG의 알파 신호 조종법을 가르친 후 이 신호를 강도에 따라 모스부호로 바꿨다. 짧은 알파파는 점으로, 긴 알파파는 선으로 표현했다. 비록
실시간 데이터 분석이 당시에는 아직 불가능했지만 적중률이 꽤 높았다. 최근 이런 기술로 스펠러만 개발된 것은 아니다. 이런 신호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조정하는 데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슬롯머신의 레버도 당길 수 있고 게다가 실시간으로 가능하다. EEG는 MRI보다 장점이 훨씬 더 많다. EEG는 이동이 가능할 뿐 아니라 가볍고 장치를 실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생각으로 하는 게임. 게임 업계 역시 BCI에 관심을 보이는데 조이스틱이나 조종기를 통하지 않고 생각으로 게임 콘솔을 조정하게 하고자 한다. BCI는 완전히 새로운 게임 세대를 전망한다. 그런 시스템은 이미 시장에 나와 있다. 이동이 가능하고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EEG 모자도 구매 가능하다. 그러나 빠른 EEG 신호도 게임에서는 속도의 한계를 보인다. 게임의 경우 정통적 조종기와 조이스틱이 EEG 신호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조정할 수 있는데 인간의 운동계는 시간적으로 매우 세밀하게 작업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바이올리니스트가 니콜로 파카니니의 카프리스 24번의 아주 빠른 악절을 연주할 때 한 음을 약 10분의 1초만 연주한다. 연주자는 각각의 음을 내기 위해 찰나의 순간에 정확한 시점에 정확히 지판을 짚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 음은 지판의 다른 위치에 있으므로 이 16분의 1초 이내에 손가락 위치를 바꿔야 한다. 숙련된 게이머 역시 이만큼 빠르게 손가락을 움직인다. 현재 EEG로는 그런 번개 같은 동작을 따라잡지 못한다. 바이오 피드백 분야가 게임과 유사하게 BCI를 활용한다. 여기서는 자신의 뇌 신호를 스스로 조정해야 한다. 1970년대에 이미 EEG를 활용하여 이완 상태를 유지하는 시도가 있었다. 이완 상태일 때 알파파가 등장하므로 알파파의 강도를 높여 이완 상태를 강화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생겼다. EEG로 알파파의 강도를 측정하여 계속해서 피험자에게 알려주고 피험자는 알파파 활성을 높이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 했다. 이런 바이오 피드백 실험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EEG 기반의 이완 훈련을 마치자 알파파에 의한 이완 수준이 처음보다 더 높아졌다. 그러나 다소 씁쓸한 기분이 남았다. 비록 알파파의 강도와 그로 인한 이완 수준이 처음보다 더 높아졌지만 실험이 시작되기 전 쉬는 시간의 알파파 강도가 훈련 이후의 수준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BCI의 도움으로 이완 수준을 실제로 높일 수 있지만 BCI 없이 그냥 이완에 신경 쓰지 않고 편히 쉬는 것이 이완 효과를 훨씬 더 높였다. 통제 환상. 물론 BCI 시장에는 활용 가능성과 상관없이 그저 새로운 기술의 매력을 이용해 매출을 올리려는 기업들도 아주 많다. 2010년에 수피겔 편집자 힐마르 슈문트가 내게 게임 하나를 테스트해달라고 부탁해왔다. 광고에 따르면 그 게임은 뇌파로 조정할 수 있었다. 나는 그의 요청을 수락했고 슈문트는 마인드 플렉스라고 적힌 번쩍거리는 상자를 실험실로 가져왔다. 상자 안에는 다양하게 세팅할 수 있는 장애물 코스와 파란색 공, 그리고 내전도를 측정할 머리띠가 들어있었다. 이 게임은 송풍기로 공을 공중에 띄우는데 바람이 셀수록 공은 더 높이 올라간다. 이제 게이머는 생각의 힘으로 바람의 강도를 조절하여 공의 높이를 바꾸면 된다. 이 제품의 생산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 이지 머리띠가 게이머의 집중력을 측정하고 집중력이 높을수록 공이 더 높이 뜬다. 긴장을 늦추면 공이 다시 아래로 가라앉는다. 훈련된 게이머는 오직 생각만으로 공의 높이를 조절하여 까다로운 장애물 코스를 통과할 수 있는데 회전 가능한 원판에 다양한 높이로 설치된 여러 작은 고리를 공이 날렵하게 지나게 해야 한다. 공이 고리를 통과하게 하고 싶으면 먼저 공을 정확한 높이까지 띄우고 그 다음 장애물 코스가 설치된 원판을 손으로 돌리면 된다.
그러므로 이 과제를 수행하려면 두 가지 조정을 조합해야 한다. 생각의 힘으로 공의 높이를 조절하고 나머지는 손으로 조정해야 하는 것이다. 실험실 직원들이 대결에 나섰다. 저마다 공을 가장 잘 통제하여 자신의 정신력을 입증하고자 했다. 그러나 금세 눈에 띄었듯이 집중력과 공의 움직임이 그다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았다. BCI에는 원래 세심하게 부착한 전문적인 EEG 정극으로만 얻을 수 있는 양질의 신호가 필요하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이 게임의 작동 원리를 의심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의심이 더욱 커졌다. 이 게임은 전문적인 EEG 장치가 아니라 이마를 누르는 금속 막대와 귀에 거는 걸개 2개를 사용했다. 그런 장치로는 EEG 신호를 결코 측정할 수 없다. 나는 어느 날 저녁 나를 방문한 설치 예술가 카를로 크로파토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 그는 즉흥적으로 몇몇 도구를 모아 마인드 플렉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설비를 만들어냈다. 헤드폰 거리로 쓰던 플라스틱 인형 머리를 가져와 두피의 전도성을 모방하기 위해 젖은 수건을 씌우고 소위 게임을 조정하는 뇌파를 측정할 EEG 머리띠를 인형 머리에 씌웠다. 우리는 마인드 플렉스에 스위치를 올렸다. 인형 머리는 인간 게이머와 마찬가지로 잠깐 보정을 거친 후 순순히 게임을 시작했다. 공이 떠올랐고 인간 게이머와 비슷한 과정을 보여주었다. 그것으로 증명이 끝났다. 공의 움직임은 뇌파와 아무 관련이 없었다. 아마도 공이 우연히 오르내렸을 것이다. 아무튼 공을 움직이게 한 것은 뇌의 활성이 아니었다. 원한다면 유튜브에서 이 실험 영상을 볼 수 있다. 영상의 댓글에는 실험 결과를 의심하며 우리가 어떻게 공을 띄웠을지 측측하는 온갖 이론들이 보인다.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추측도 있다. 우리가 마인드 플렉스 기기를 2개 준비하여 머리띠 하나는 인형 머리에 씌우고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이 쓰고 공을 띄웠다는 것이다. 과학 윤리는 당연히 그런 속임수를 금지한다. 그럼에도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마인드 플렉스가 작동한다고 믿으려 할까? 이 물음이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 여러 추측이 가능했다. 공이 높이 올라갈수록 송풍기 소리가 시끄러워졌는데 공을 높이 띄우려면 더 강한 바람을 만들어내야 했으니 당연한 결과다. 혹시 게이머가 소리 강도를 자신의 집중력 강도로 착각했을까? 사실 우연히 조종되는 송풍기로도 장애물 코스를 완료할 수 있었다. 공을 통과시키고 싶으면 공이 우연히 적당한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순간에 원판을 돌리기만 하면 된다. 통과에 성공하는 순간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해냈다고 착각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내가 공을 움직여 고리를 통과시켰어. 그러니 이 이지 머리띠가 정말로 작동하는 게 틀림없어. 이런 게임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나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게 좋으리라. 아무튼 전문적인 이이지 장치라면 생각의 힘으로 공을 조절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게임기 가격이 몇백 배나 비싸져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기는 힘들 것이다. 마인드 플렉스 테스트는 이미 2009년 말에 성공했다. 그 후로 EEG와 BCI는 계속해서 발전했다. 오늘날 사적 용도로 좋은 시스템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비록 성능 면에서 전문적 사용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단순한 게임에는 활용할 수 있다. 스타트업 넥스트마인드는 간단히 뒤통수에 댈 수 있고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작은 EEG 시스템을 개발했다. 넥스트마인드 관계자는 제품 시연에서 이 장치로 텔레비전 소리를 조절하고 채널을 바꾸고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전의 EEG 시스템과 비교하면 매우 큰 진보다. 그러나 걸림돌이 하나 있다. 클릭하고자 하는 위치 혹은 게임에서 발사하고자 하는 위치를 직접 응시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도 어차피 집중하는 곳을 눈으로 응시하게 되므로 건강한 보통의 이용자에게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큰 차이가 없다.
여기에서 BCI의 의미에 관한 근원적 물음이 제기된다. 어차피 시선을 목표에 고정한다면 뇌 활성보다 차라리 시선의 위치를 측정하는 편이 훨씬 낫지 않을까? 훨씬 더 정밀할 뿐 아니라 이미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이런 장치를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니 말이다. 생각의 힘 혹은 근육의 힘. 그러므로 뇌 신호로 컴퓨터를 조정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언제 필요한지 물어야 한다. 언론 매체는 계속해서 소위 생각의 힘으로 컴퓨터를 조정하는 놀라운 장치를 보도한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뇌 신호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로지 생각으로 조정될 수 있고 뇌가 전송한 신호를 기록하는 알터에고라는 이름의 장치가 소개되면 확실히 유명 과학 잡지의 편집자들조차 혼란스럽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미디어 랩에서 개발한 이 장치를 냉철한 눈으로 살피기만 해도 그것이 뇌 활성 측정과 거의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위 뇌 신호를 포착할 헤드셋을 뇌가 있는 머리가 아니라 입과 턱 주변에 차기 때문이다. 알터에고는 컴퓨터를 뇌가 아니라 바른 기관의 근육과 연결한다. 그러므로 그림의 장치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머슬 컴퓨터 인터페이스다. 이런 인터페이스는 근전도 검사기를 사용한다. 전극이 근육세포의 전기 신호를 측정한다. MIT의 아르나프 카프르가 개발한 헤드셋은 속으로 말하는 동안 입 근육의 활성을 기록한다. 분석 알고리즘이 적절한 훈련을 마치면 이 인터페이스는 근육 신호에서 다양한 명령을 판독할 수 있다. 이제 헤드셋을 쓰고 실제로 리모컨 없이 텔레비전 채널을 바꿀 수 있다. 그냥 명령을 말하는 것처럼 하면 된다. 체스에서도 헤드셋이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기물을 어디로 이동해야 할지 알려줄 수 있으리라. MIT에 따르면 알터 에고의 적중률은 92%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인상 깊은 성능이다. 그러나 이 장치는 이 책에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지 않는데 뇌과학자에게는 뇌의 명령을 받는 근육세포가 아니라 뇌 활성 패턴에서 곧바로 생각을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신호가 뇌를 떠나는 즉시 그것은 뇌를 이해하는데 아무런 공헌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알터에고 같은 인터페이스는 실생활 활용에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명료하고 읽기 쉬운 메시지를 근육이 보내는데 굳이 복잡하고 측정하기도 어려운 세분의 활성에 집착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 근육의 측정이 거의 완벽한 정확성을 약속하는데 굳이 낮은 적중률에 절망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알터에고처럼 근육 활성을 이용하는 인터페이스의 장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침묵의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에는 또 다른 장점이 있다. 침묵의 언어는 생각이 정말로 컴퓨터에 전달되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명확한 마커다. 설령 BCI가 모든 생각을 읽을 수 있더라도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이 조정에 중요한지를 추가로 전달해야 한다. 그냥 커피를 생각한 걸까? 아니면 커피 메이커를 켜고 에스프레소를 내리고 싶은 걸까?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막으려면 진짜 명령을 알려주는 마커가 필요하다. 시리, 구글, 알렉사 같은 전자비서에서 알 수 있듯이 헬로우 시리 혹은 오케이 구글이라고 말했을 때 비로소 소프트웨어가 켜지고 우리는 명령을 전달할 수 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명령으로 전달될 때 어떤 카오스가 벌어질지 상상조차 힘들다. 실생활 활용에 마커는 없어서는 안 되고 침묵의 언어가 마커 구실을 톡톡히 한다. 침묵의 언어를 통해 무엇이 명령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명확히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에 작고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의 사례를 보면 근육 조정이 뇌 조정보다 얼마나 유용하고 안정적일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스티븐 호킹은 운동신경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병을 알았고
그것 때문에 그는 거의 모든 운동 통제력을 서서히 잃어갔다. 결국 그는 앞에서 설명한 스펠러처럼 작동하는 장치를 통해서만 겨우 소통할 수 있었다. 소통을 위해서 모든 알파벳이 일일이 개별로 선택되어야 했다. 당연히 단어와 문장을 쓰는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렸다. 그럼에도 그가 책을 쓰고 강연을 했다니 정말 놀랍다. 강연에서 그는 직접 말하지 않고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준비한 글을 컴퓨터가 낭독하게 했다. 그는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뺨 근육의 수축을 통해 컴퓨터를 조정했다. 그의 안경에 달린 적외선 카메라가 근육의 움직임을 기록했다. 스티븐 호킹은 BCI도 시험해 보았지만 결국 머슬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선택했는데 그것이 더 잘 작동됐고 피로감도 덜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근육을 통제할 수 있으면 근육으로 컴퓨터를 조정하는 편이 더 낫다. 그것이 EEG를 통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하고 더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육 활성을 이용할 수 없는 사례들도 있다. 스티븐 호킹은 뺨 근육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특정 질병의 경우 운동장애가 극심하여 어떤 근육도 더는 통제할 수 없게 된다. 그런 환자들은 외부 세계와 소통할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다. 깨어있는 의식과 생각이 움직임과 소통의 가능성 없이 신체 안에 갇혀있는 상태를 락트인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영화로 제작되기도 한 베스트셀러 잠수종과 나비에서 프랑스 작가 장 도미니크 보비는 자신이 뇌졸중 후에 어떻게 락트인 증후군 환자가 되었는지 이야기한다. 그에 따르면 정신은 여전히 매우 활동적인데 몸은 잠수종 안에 갇힌 것과 같다고 한다. 바로 그런 환자가 BCI를 통해 외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매우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실제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 왔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즉, 뇌 신호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기기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두피와 두개골 덮개를 열어야 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 이런 뇌 침투를 다룬다. 18장 뇌를 침투하다. 현재 뇌과학의 수준은 아직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뇌 스캐너와 EEG 모자 덕분에 두개골 외부에서 뇌를 측정할 수 있지만 해상도가 매우 제한적이다. 두개골 내부에서 뇌 신호를 측정할 수 있다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나 두개골 내부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동물 실험에서도 뇌 활성의 친습적 측정이 과연 윤리적으로 허용할 만한 일인지 자주 토론된다. 아무튼 건강한 피험자가 자신의 두개골을 열고 뇌에 직접 전극을 부착하도록 연구자에게 허락하는 일은 없다. 그러나 인간의 뇌의 활성은 두개골 내부에서 직접 측정하는 기회가 때때로 생긴다. 예를 들어 뇌 조직의 작은 손상이 발작을 일으키고 의약품만으로는 이 발작을 제어할 수 없는 특정 관절 환자들의 경우 진단이나 치료를 위해 두개골을 열고 손상된 조직을 수술로 제거한다. 제거 수술 전에 먼저 손상 부위를 찾기 위해 뇌에 전극을 부착한다. 즉, 수많은 전극이 연결된 판을 드러난 뇌 표면에 올린다. 그 다음 다시 두개골을 닫는다. 이후 다시 발작이 있을 때 전극의 도움으로 발작의 원인인 손상 부위를 찾아낼 수 있다. 이런 환자는 다음 발작이 있을 때까지 병원에 계속 머물러야 하므로 그동안 실험에 참여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그들이 실험 참여에 동의하면 우리 뇌 과학자들은 그들에게 다양한 문장을 말하게 시키고 이때 뇌 활성을 기록한다. 이는 환자에게 전혀 힘든 일이 아닌데 측정하는 동안 환자는 아무 느낌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뇌에서 직접 얻은 뇌 활성 데이터가 생긴다. 당연히 윤리적 이유에서 전극판을 뇌에 올릴 때는 뇌 과학에 무엇이 유용하냐가 아니라 치료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만 고려한다.
뇌 활성의 침습적 측정은 확실히 EEG보다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드러났듯이 이런 전기 피질 조영술을 통해 특정 생각을 아주 잘 읽을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의 에드워드 창 연구팀이 2019년에 ECOG로 촬영한 뇌 활성에서 언어를 판독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여기서도 간질 환자들이 피험자였다. 그들은 문장 수백 개를 말해야 했다. 그러는 동안 뇌과학자들은 각각의 단어와 연결되는 신경 활성 패턴을 찾았다. 이때 그들은 특히 뇌의 운동센터, 그러니까 발음 기관인 입과 성대 근육에 명령을 내리는 뇌 영역에 집중했다. 분석된 패턴과 일치하는 소리를 합성하여 피험자가 말하려던 문장을 재구성해 보았다. 재구성된 문장과 실제 발화된 문장의 일치도는 심지어 최대 90%를 넘었다. 매우 대단해 보이지만 이런 좋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금세 감탄이 가라앉는다. 샌프란시스코 동료들은 피험자의 뇌 활성에서 재구성한 문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어떤 문장인지 맞히게 했다. 그러나 이때 어떤 문장인 것 같냐고 그냥 묻지 않고 다양한 단어 혹은 문장의 선택지를 주고 컴퓨터가 합성하여 발음한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문장과 비슷하게 들리는 것을 고르게 했다. 예를 들어 대략 가스, 고스, 그스 같은 횡설수설만 들었다면 분명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간장 공장 공장장과 경찰청 쇠창살 중에서 고르는 것이라며 쉽게 정답을 맞힐 것이다. ECOG를 통한 문장 재구성력이 비록 절대적으로 우수하진 않지만 EEG를 통한 재구성력보다는 한참 앞선다. 이런 연구는 뇌 신호에서 언어를 분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런 침습적 기술은 당연히 페이스북이 제안한 BCI 안경 개발의 토대가 되진 못한다. 단지 머리에 직접 전자기기로 명령어를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자신의 두개골을 열고 뇌피질에 전극을 부착하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게다가 이미 오늘날 모든 스마트폰에는 성능이 아주 뛰어난 명령 기능이 있다. 현재 스마트폰에 대고 그냥 단어와 문장을 말하면 애플이나 구글 혹은 아마존의 기술에 의해 화면에 텍스트가 나타난다. 물론 생각으로 조정하는 BCI 기술에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수많은 소음이 방해하는 시끄러운 공간에서도 잘 작동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장점이 건강한 사람의 뇌 수술을 정당화하진 못한다. 이런 기술은 아무튼 의료적 활용에 매우 유용하다. 브레인 게이트라는 컨소시엄이 현재 하반신 마비 환자를 위한 뇌 임플란트를 연구한다. 간질 환자에게 이식되는 것보다 훨씬 더 작은 특수 전극판이 개발되었는데 비록 지금까지 극소수 환자에게만 시험이 되었지만 그 결과는 매우 희망적이다. 이 기술 덕분에 하반신 마비 환자들이 생각의 힘으로 인공의족을 조종할 수 있다. 그들은 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그저 생각하기만 하면 된다. 신체 운동을 위한 신경 명령이 전달되는 운동 피질에 직접 전극이 이식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뇌 임플란트는 커피 메이커를 켜줘 같은 생각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려면 뇌 전체가 전극으로 덮여야만 하는데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몇몇 개척자들이 이 방향으로 계속 연구한다. 기술 억만장자이자 테슬라 설립자인 일론 머스크는 뇌 전체를 덮을 일종의 신경 그물망인 뉴럴 레이스라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회사인 뉴럴링크를 인수했다. 머스크 역시 침습적 방식을 택했다.
즉 정극을 두피가 아니라 뇌에 직접 부착하여 생각을 읽어내고자 한다. 그것 역시 아직은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처럼 들리고 머스크는 때때로 정말로 환상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보인다. 그는 인간, 기계의 공생 유기체를 상상한다. 되뇌피질과 변형계처럼 인간과 잘 협동할 인공지능판을 뇌에 이식한 사이보그를 꿈꾼다. 그러면 인간은 인지적으로 막강해져서 인공지능에 추월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세부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뇌와 인공지능판이 어떻게 업무를 분담할지는 명확하지가 않다. 그러나 머스크는 이미 첫 번째 준비 단계를 마쳤다. 그는 유연한 미니 전극을 개발했고 일종의 재봉틀 로봇으로 이것을 뇌 조직에 꿰맸다. 이 기술은 일단 돼지를 통해 시연되었다. 겉으로 보기에 보통 돼지와 똑같지만 이 돼지에게는 신경세포와 활성을 측정하고 주변을 탐색하는 주둥이를 추적할 수 있는 전극이 이식되어 있었다. 이 미니 전극은 매우 흥미로웠지만 애석하게도 뇌피질의 극히 일부만을 덮었다. 동정만 한 조정 장치를 위해 돼지 두개골 덮개에 구멍을 뚫어야 했다. 내부 깊숙한 곳에 이르는 뇌 전체는 고사하고 뇌피질 전체를 측정하는 것조차 현재 기술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머스크의 비전에 따르면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 나노 입자를 혈관에 주입하여 뇌에 도달하게 할 수 있다. 나노 입자는 되뇌피질 형식으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뇌와 매끄럽게 잘 맞을 것이다. 이런 뉴럴 레이스가 신경의 광범위한 활성을 측정하여 외부 컴퓨터로 전달한다. 일견 흥미진진하게 들리지만 역시 다소 조잡한 아이디어 같다. 과학적 관점에서 혈관을 통해 어떤 물질을 뇌에 보내는 계획에는 중요한 장벽이 있다. 혈관과 신경세포 사이에 이른바 혈액, 뇌 장벽이라는 넘기 어려운 방화벽이 있기 때문이다. 이 벽은 선택된 일부 물질만 통과할 수 있다. 혈액, 뇌 장벽은 중추신경계의 물질 교환을 매우 정확히 통제하고 뇌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 신경세포 주변의 모세혈관은 아주 가늘어서 혈액세포 하나만 겨우 지날 수 있다. 매우 민감한 전기화학적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뇌의 내부 환경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그런 철저한 방어뿐이다. 이런 방화벽에도 단점이 있다. 치료약물도 이 방화벽을 뚫지 못하기 때문에 신경질환 치료가 힘들다. 그러므로 뉴럴 레이스가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려면 진짜 기적의 물질이어야 한다. 뇌의 마이크로 해부를 보면 금세 또 다른 문제들에 봉착한다. 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한 뇌 조직의 고해상도 사진을 보면 신경세포들이 얼마나 촘촘하게 얽혀 있는지 알 수 있다. 이 물질 조각으로 만들어진 그물망이 끼어들 빈틈이 없다. 100만 분의 1mm 단위의 나노 기술이라도 안 된다. 아무튼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보다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어떤 종류의 물질이든 신경세포와 협력하게 하려면 먼저 뇌가 어떻게 정보를 코딩하는지부터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뇌의 언어를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앞에서 이미 확인했다. 우리는 아직 그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 또한 그런 인공지능판이 뇌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 아직 해명되지 않았다. 자리와 수명 문제로 배터리는 이미 후보에서 탈락했다. 초음파는 주변 조직을 해치지 않게 강도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 어쩌면 초음파를 통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그것은 뇌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적 과정에 막대한 공격을 가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는다. 이런 인공지능판을 부착하도록 기꺼이 뇌수술을 허락할
건강한 피험자를 정말로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수술의 유용성은 매우 불확실하지만 이때 예상되는 위험은 매우 확실하다. 신경먼지라고도 불리는 무수한 나노 입자는 구조뿐 아니라 이물질로서 신체 조직에 위험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비록 나노 입자가 아주 작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체세포를 헷갈리게 할 수 있다. 하버드, 케임브리지, 스탠퍼드, 버클리, 시카고 대학의 과학자들이 뇌 조직에 있는 미세 물질의 생물 물리학적 효과에 관한 광범위한 보고에서 지적했듯이 나노 물질이 일단 뇌에 도달하면 예를 들어 뇌졸중 위험이 상승한다. 해명되지 않은 위험이 존재하는 실험은 윤리적 이유만으로도 사람에게 할 수 없다. 목표가 모호한 실험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생각 읽기에 관한 일론 머스크의 몇몇 주장들을 공상과학으로 치부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머스크가 꾸준히 일관되게 기술 개발에 힘쓴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오늘날 이미 온갖 것들이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다. 심지어 스마트폰은 촉각으로 전자세계와 직접 접촉할 수 있게 하고 뉴스 및 쇼핑 포털이나 SNS와 우리를 연결한다. 전자시대의 현자이자 현대 미디어 이론의 창시자인 허버트 마셜 매클루어는 이미 1967년에 전기회로 기술이 중추신경계의 확장을 가져오리라고 예언했다. 디지털 시대에 바로 이 예언이 실현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사실 그것은 인간을 사이보그로 만드는 기술을 향한 일관된 작은 발걸음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여기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 미래의 신경 인터페이스가 뇌에서 뉴런과 직접 협력하게 된다면 그것은 인간의 생물학적 완전성을 훼손할 것이다. 그러면 뇌의 정보 처리가 더는 뉴런 혼자 일궈낸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각, 행동, 계획, 의도는 스스로 조정한 순수한 생물학적 과정의 독점적 결과가 더는 아닐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진화가 단절됨을 뜻할 것이다. 특이점도 도래할 것이다. 이런 비전이 실현되면 인류는 지금의 지능 한계를 넘어설 수 있으리라. 그리하여 이런 상상을 또한 트랜스휴머니즘이라고 부른다. 인간은 아마도 예측할 수 없는 결과와 함께 인간 종의 한계를 넘어 성장할 것이다. 일론 머스크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다. 뇌에 관한 일련의 성공적인 발명을 이미 선보였던 레이 커즈와일도 뇌의 나노기술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상상의 대표자이자 선구자다. 1939년 나치를 피해 오스트리아에서 뉴욕으로 이주한 유대인 가정의 아들은 MIT에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한 후 인쇄된 문자를 자동으로 읽는 장치를 발명했고 나중에 이것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자 판독기로 발전시켰다. 커즈와일은 1980년대에 스티비 원더를 만난 후 진짜 악기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은 소리를 내는 차세대 신시사이저를 개발하여 유명해졌다. 커즈와일은 트랜스 휴머니즘을 지능 발달과 불면성의 가능성으로 여긴다. 그에 따르면 죽음을 극복하려면 다리 세계를 건너야 한다. 먼저 영양과 운동으로 물질 대사를 최적화해야 한다. 커즈와일은 이것을 위해 매일 200알씩 약을 먹고 이런 약을 생산하는 제약회사도 가지고 있다. 1948년에 태어난 이 미래학자는 이런 방식으로 두 번째 다리에 도달하여 유전과학이 생명공학과 손잡고 노화로 인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어 인류가 세 번째 다리를 건너기에 적합하게 준비되기를 희망한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나노 로봇이 투입되어 복잡한 생물학적 수선을 담당하고 미심쩍고 비효율적인 신체 기관을 대체한다. 동시에 커즈와일은 기술 발달의 기하급수적 가속을 예언하는데 그에 따르면 2045년에 특이점이 온다.
그가 말하는 특이점이란 인공지능이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시점이다. 그러면 인간은 자신의 인격을 인터페이스의 도움으로 뇌에서 다운로드하여 백업해둘 수 있다. 인간은 이제 인공지능과 융합하여 디지털로 계속 살고 그렇게 불멸이 된다. 뇌과학자인 나는 이 지점에서 심각한 의심이 든다. 어떻게 인격을 뇌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느냐는 물론이고 인격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뇌에서 어떻게 실현될지 완전히 불명확하다. 한 인간의 현재 생각, 즉 인식과 감정을 컴퓨터에 전달하는 것은 커즈와일이 애쓰는 정신의 백업만으로는 절대 부족하다. 인격을 제대로 포괄하려면 평생 뇌에 축적된 모든 기억과 지식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뇌에서 읽어내는 것은 일론 머스크의 미래지향적 뉴럴 레이스로도 힘들 것이다. 인간 뇌의 모든 860억 신경세포의 활성을 끊임없이 측정하여 컴퓨터에 전달할 수 있더라도 인격과 기억을 읽어내려면 아직 갈 길이 아주 멀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보면 한 인간의 학습 경험은 사장에서 다루었던 시냅스 전달의 강도로 저장된다. 이때 한 신경세포에서 다음 신경세포로 정보를 전달하는 시냅스를 단자 장치와 소켓을 연결하는 전선쯤으로 상상해선 안 된다. 두 신경세포의 연결이 강할수록 시냅스의 무게도 더 무거워진다. 많이 사용되는 전화선일수록 더 두꺼운 것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뇌에 저장된 모든 지식을 읽어내려면 각 시냅스의 강도 역시 알아야 한다. 전자현미경으로 시냅스의 연결 강도를 측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런 측정 과정에서 조직은 생존하지 못할 것인데 전자현미경 내부는 진공 상태이고 아주 강한 전자광선을 주사하여 조직을 100도 이상으로 가열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측정을 위해서는 조직을 여러 작은 조각으로 분해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단 하나의 세포라도 그 부담이 대단히 높고 수많은 신경세포와 수천 배 더 많은 시냅스의 수로 볼 때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러므로 광범위한 뇌 활성을 외부 컴퓨터와 밀접하게 일치시킬 수 있는 신경 나노 먼지는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설령 존재하더라도 내밀한 사고 세계를 정말로 컴퓨터에 공개하고 그래서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모두에게 공개하고 싶은지 먼저 물어야 하리라. 이 책을 끝까지 읽다 보니 기술 발달이 과연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님 점점 우리는 인간 고유의 존엄성을 잃어가는 것인지 조금은 두렵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낭낭이었습니다. 언제나 화이팅입니다.